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하와이에서 직접 촬영을 한 건데 점점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사실 뭐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아이폰 에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품 리뷰를 해주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 주셨는데 그 후속으로 카메라가 어떻다 아니면은 알루미늄 바디라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제가 다녀온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퀄컴의 다음 세대 모바일용 칩셋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애플의 A19 프로라는 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긱벤치 스코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볼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짤막하게 세 가지 부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알루미늄 유니바디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애플에 처음 적용된 알루미늄 유니바디는 아니에요. 근데 발표 중에 처음으로 뭔가 적용됐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긁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타이타늄 방식보다는 알루미늄 좀 더 잘 긁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19 프로 칩셋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7 프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핵심부터 하면서 처음부터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열간 단조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열간 단조라는 말 자체부터 뭔가 좀 약간 빡세잖아요, 느낌이. 이게 왜 첫 번째 핵심에 해당하는 건지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기존의 알루미늄 6000 시리즈와는 좀 더 강화된 버전의 뭔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알루미늄 유니바디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아이폰 6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썼어요,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됐다는 거는. 근데 이때 6000 시리즈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강화된 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등급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도가 셀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열간 단조라는 요 부분이죠. 애플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열간 단조 알루미늄 유니바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의아하는 게 예전에도 적용됐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이런 밀링 방식이에요. 밀링이라는 게 그냥 이게 모양이 있으면 깎는다라는 거죠.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이렇게 블락이 있으면은 컴퓨터로 이제 수치를 다 제어한 다음에 기계로 깎아내는 바로 밀링이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덩어리에서 이제 조각하듯이 깎아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는 열간 단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을 열을 줘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딱 단조, 포징이라고 하죠. 포징. 이 방식으로 해서 모양을 딱 만든다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금속 내부의 이 조직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또 그리고 균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깎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강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7000을 썼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깎는 방식에서 단조 방식으로 바뀌면서 강도가 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베이퍼 챔퍼가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열을 식히는 부품으로. 근데 이게 또 레이저 용접 기술로 들어가서 내부를 딱 이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니바디와 베이퍼 챔퍼가 잘 이렇게 일차된 구조를 만드는 걸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아이폰 6 때도 이 아노다이징이라고 하죠. 양극 산화라고 하는데 아노드 아이징입니다. 에노드가 뭡니까? 에노드 양극이잖아, 양극. 우리 베터드 캐소드 에노드 할 때 에노드가 양극이니까 양극 산화를 처리하면서 알루미늄 요 표면에 굉장히 얇고 단단한 어떤 산화막을 형성시켜 갖고 이 내구성이나 부식하는 걸 좀 방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단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긁힘 문제가 발생한다, 잘 긁힌다 이런 얘기가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것은 주류 매체에서 한번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건데 저도 보통 폰 케이스를 안 쓰고 그냥 쓰는 편이라서 그냥 쓰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긁힘의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타이타늄 버전 이전에 16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막 쓰다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타이타늄 대비해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강도가 세졌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는 카메라 부분인데 홈페이지에서도 카메라에서 얘기하는데 전체 48메가픽셀 퓨전이라는 거는 3개의 센서 모두가 다 48메가로 이제 됐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8배가 확장이 됐다라는 부분, 요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된 거는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인 거죠. 원래 기존 카메라는 이 이미 센서를 만들면은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보통 찍으면은 이제 넓게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세로로 찍게 되면은 이 가로로 길게 센서를 갖고 있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는, 어쨌든 잘라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정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크게 정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저렇게 했을 때도 하면 잘라내는 부분, 크롭되는 부분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이 센터 스테이지의 정사각형 센서 중앙에서 위아래를 살짝 잘라내면은 가로로 되는 거고, 좌우를 잘라내면은 세로로 되니까 이거를 알아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은 셀카를 찍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에 이거를 가로 모드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화질 저하도 좀 최소화되고 화각이 계속 일관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부터 아이폰이 4배 줌, 이전에는 뭐 3배, 5배라고 하면 4배 줌에서 지금 8배의 망원 카메라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센서를 크게 가지고 있어서 8배를 확대를 하면은 마치 망원 카메라로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제 찍어 보이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의아한 게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갤럭시는 망원으로 10배까지 지원하는데 이거 8배가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죠. 보통 낮에는 이런 게 거의 구분이 없고 뭐 아이폰 감성이니 갤럭시 감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각각의 센서의 그 마지막 퀄 단계, 이미지 센서의 퀄 단계에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폰에서 최대로 8배까지 망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갤럭시 S25 울트라도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이번에 아이폰 프로 모드도 쓰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멀리까지 찍을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저는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8배 망원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 근데 아이폰이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아이폰의 퀄리티 혹은 아이폰 감성을 8배로 확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요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갤럭시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하와이에서 직접 촬영을 한 건데 점점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사실 뭐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이폰이 좀 이게 조금 더 어두운 걸 어두운 거에 표현하면서 디테일을 좀 잘 살린 부분도 있는데, 갤럭시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명하고 쨍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죠. 둘 다 8배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커버리지가 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아 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사실 참 칭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DxO 마크라고 아십니까? 이게 카메라 분들을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기준으로 이렇게 뭐 장점 단점 정리되어 있는데, 요게 이번에 아이폰이 글로벌 랭킹으로 3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럼 궁금해지죠. 어떤 것들은 뭐가 있느냐. 전체적인 카메라 스코어에서 3등을 받았다는 건데, 베스트로 치면은 하웨이나 오포 같은 이런 모델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반면에 갤럭시 S25 같은 경우에는 21위권에 있거든요. 사실 갤럭시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많이들 쓰시는데 왜 이게 점수가 이렇게까지 낮냐 라고 봤을 때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제 비디오 항목에서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게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노출이라든가 색상 같은 거가 조명 환경에 따라서 일관되게 좀 작용된다라는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손떨림 보정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이나 노이즈 억제 능력 같은 것도 봤을 때 요거 검색해보시면 갤럭시랑 비교해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정한 여러가지 환경에서 최대한 일관된 범위 안에서 카메라가 찍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진 부분에서도 일관성이라든가 신뢰도 측면에서 조금 더 높게 되는데, 역광이라든가 저조도 같은 굉장히 좀 센서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카메라보다 조금 더 앞선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니에요. 약간의 더 앞선 게 있는데, 이게 또 프로 모델이지 않습니까? 프로 모델이면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어느 범위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매번 연출되어서 어떤 색감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배 줌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급의 어떤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바로 요겁니다. A19 프로인데 많은 칩셋을 일궈냈고, 그러다 보니까 M1 칩이라는 괴물 칩이 등장하면서 이 ARM 베이스드의 설계, 새로운 CPU 칩셋 전쟁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이 모바일에 있는 프로세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M2 맥북 에어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게 M2 맥북 에어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GPU 성능이거든요. M2 맥북 에어보다 오히려 더 메탈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전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참 이게 GPU 메탈 점수 기준으로 정말 이 모바일 칩셋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GPU에서 M2 성능을 이끌어내면서 CPU도 거의 지금 M2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죠. 여기 가로축이 지금 CPU거든요. 멀티코어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TSMC의 공정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공정빨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우위를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 최근에 이제 기커원에서 발표한 요 그래프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19 프로 같은 경우에 전성비가 역시나 계속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긱벤치 6 점수로는 지금 이 위쪽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A19 프로가 12W에서 동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를 12W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젠 5가 나왔죠. 얘 같은 경우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17W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또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거냐라는 관점에서 한 세대 반 세대 전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성비 측면에서 계속 설계를 해 나가고 있다. 전체 성능은 아직 멀티코어가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스트레스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폰의 경우에 이 점수 스코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발열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로틀링이 걸리니까 이번에 베이퍼 챔버를 넣어가지고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더 기울이지 않았을까. 아직 성능이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싱글코어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샷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의 3나노 N3P 공정을 사용을 했죠. CPU가 고성능 코어 2개와 효율 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스냅드래곤이 지금 프라임 코어라고 하는 게 2개 들어갔고 고성능 코어가 6개 들어가는 구조죠. 그런 관점에서 멀티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 A18 프로에 대비해서 12에서 14% 정도 더 빨라졌다. GPU는 30% 이상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TSMC의 N3 공정에서 N3P로 또 넘어오면서 오는 개선들이 있겠죠. 실제로 TSMC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N3E에서 N3P로 가더라도 파워는 일단 5에서 10%,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5%의 향상이 있어요. 덴시티, 밀도가 좀 더 높아졌으니까 똑같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2에서 14%의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것이 뭔가 더 최적화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아이폰 17 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저는 프로 맥스를 지금 대여해서 써보고 있는데 알루미늄 바디라는 부분, 그러니까 역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간 단조라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바디를 성형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세질지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이폰 카메라가 전문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19 프로가 성능, 맥스 성능 기준으로는 싱글코어는 이제 거의 유사하게 따라잡힌 상황인데 멀티코어는 아직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해봤을 때에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을 넥스트 세대의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같은 그런 칩들이 실제로 제조되어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구현이 될 건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